안녕하세요. 해외에서 오랫동안 한국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을 지도인 경험 바탕으로 이 특례 입시와 관련해서 가능한 정확한 정보를 전달드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옹글리시 옹일환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 해외에서 한국대학 입시 꼭뿐만 아니라 대학 입시 위해서 많은 학생들이 준비하게 되는 이 표준학력 평가 시험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는 SAT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SAT가 중요해서 그 국제학교에 있는 많은 학생들이 특히 뭐 특립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전형들을 위해 서류 전형을 준비하기 위해서 SAT를 공부하게 되는데 이 SAT 성적이 생각보다 잘 나오지 않는 아무래도 어려운 시험이다 보니까 그만큼 변별력이 있는 거고 그만큼 난이도가 있다 보니까 이 성적 올리는 데 있어 고민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많은 학부모님과 학생들이 아마 이제 많은 전문가, 뭐 학원, 선생님들 통해서 도움을 받기 위해서 많이 고민하고 있는 과목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특히 최근에는 이 시험 방식 자체가 디지털 SAT로 변경이 되고 있어서 이 과정에 대해서도 아마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까 생각되는데요. 자, 오늘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 특례입시 전문가에게 듣는다. 뭐 여섯 번째 아마 순서가 될 것 같은데요. 자, 오늘은 아주 오랫동안, 긴 시간 동안 특히 해외에서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 국제학교 학생들 상으로 해서 SAT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강의해 오고 계신 우리 윤유진 선생님을 모시고 설명을 듣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아마 선생님께서 강의하신 경력도 오래되시고 그 과정에서 많은 학생들을 접하기도 하고 특히 무엇보다도 이 SAT에 관해서 아주 근본적인 그런 정보들도 많이 갖고 계신 선생님이시기 때문에 아마 오늘 진행되는 아마 우리 윤유진 선생님과의 이 전문가 인터뷰 아마 우리 학부모님들 학생들에게 아마 큰 도움이 될까 생각이 되니까 이 영상 시청하시는 분들 처음부터 끝까지 한 내용도 빠뜨리지 마시고 좀 길더라도 인내하시면서 이 내용들 한번 꼭 시청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이제 그러면 본격적으로 우리 SAT 전문 선생님, 이 윤효진 선생님, 뭐, 윤쌤이라고 보통 이제 학생들에게 애칭으로 불리신다고 하는데요. 자, 우리 윤효진 선생님 모시고 인터뷰 진행에 앞서서 먼저 시작으로 우리 윤효진 선생님께서 지금 자리에 나와 계시거든요. 자, 윤효진 선생님께서 간단하게 뭐 본인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특례 학생들이나 아니면 해외 거주하고 있는 한국 학생들 대상으로 SAT 18년 차 가르치고 있는 윤우진입니다. 이제 보통 제가 대치동이나 압구정동을 베이스로 해서 과거에 호치민이라든가 아니면은 중국 상해나 소주 등등 지원해서 근무를 한 적이 있고요. 현재는 지금 한국에 있습니다. 보통 미주 지역 학생들이나 유럽 지역, 중동 지역, 요즘은 또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있는 베트남이나 중국 지역 이런 학생들을 그동안 강의 대상으로 강의를 해왔습니다. 네, 네, 선생님께서 아주 깔끔하게 아주 단순하게 자기소개해 주셨는데요. 어머님들 우리 학생들 화면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우리 쌤 아주 멋있는 스타일이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아마 선생님께서 하시는 말씀 아마 굉장히 귀에 잘 들어올 것 같고요. 아마 기억에도 많이 남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인 질문으로 들어가서요. 먼저 어떻게 보면 이제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SAT가 시험 형태가 지금 이제 디지털 SAT로 변경되는데, 자, 이게 보면 여기에 대해서 이제 보면 구체적으로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 특히 아마 어떠한 이제 그 디지털 SAT가 어떤 것이고 특히 무엇보다도 핵심적으로 어떤 사항들이 변경되어 있는가에 대해서 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선생님께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일단 간단하게 좀 변한 부분이 좀 많이 있는 부분이 있어서요. 그래서 간단하게 조금 파워포인트를 사용해서 제가 좀 이렇게 하는 게 좀 더 심플해질 것 같아서 제가 지금 파워포인트를 공유를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이제 디지털 SAT로 바뀌어서 이제 무엇이 다르고 어떻게 이것을 준비하면 될까라고 해서 제가 한번 간단하게 파워포인트를 만들어 봤는데요. 네네. 있는 점들이 꽤 많습니다. 근데 이제 첫 번째로는 좀 다양한 이제 보는 이제 시험 방식 자체가 당연히 바뀌게 되는데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옛날에는 기존에는 2016년 후부터 진행되어 온 SAT는 뭐 이제 종이로 보는 시험이죠. 네네. 종이로 보는
있고 이번에 새로 나오게 되는 디지털 SAT는 컴퓨터를 사용하는 시험인데 이거는 뭐 누구나 다 아시는 거고 이게 네. 무슨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가라고 생각하시겠지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네.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문제를 풀 때 그 포맷이 어떤 거냐에 따라서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예를 들어서 토플을 배우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서는 보통 일반 책이나 그런 걸로 배우는 것보다는 컴퓨터 포맷으로 배우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것처럼 디지털 SAT도 마찬가지로 평소에 학생들이 공부를 하실 때 이제는 반드시 컴퓨터를 활용을 해서 공부를 해야 됩니다. 네. 제가 예전에 애들을 가르쳤던 경우에는 가능하면 온라인 플랫폼으로 강의를 했었지만서도 집에 프린터기가 있으면은 이걸 프린트를 해서 공부를 하라고 했었거든요. 그만큼 원래 그 오리지널 포맷을 맞추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가급적이면 집에서 혼자 공부를 하실 때나 그럴 때도 컴퓨터 플랫폼을 활용을 하셔서 공부를 하는 거가 굉장히 중요한 점이고요. 두 번째는 시간이 굉장히 짧아졌습니다. 이게 사실 변화를 보게 되면 지금 현재 한국 학생들한테는 너무 이게 호재가 되는 거기 때문에 좋은 말을 많이 할 수밖에 없긴 합니다. 기존에는 3시간 정도 시험이 진행됐었거든요. 물론 뭐 중간에 잠깐 쉬는 시간이 있지만 그걸 제외하면 이제 막상 시험을 보는 시간은 3시간 정도 됐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2시간 14분 내외 남짓으로 뭐 중간에 쉬는 시간 1회를 합하면은 2시간 24분 이제 이렇게 대폭 줄어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전에는 애들이 이제 이 시험을 볼 때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미국에서도 이번에 시험을 이제 디지털로 바뀌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도 학생들한테 부담을 좀 풀기 위해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좋은 호재라고 생각을 하고 또한 제가 수학 선생은 아니지만요. 수학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하면 수학 시험 시에 계산기를 사용을 못하는 섹션이 있었습니다. 옛날에 수학이 총 2개의 영역으로 나눴었는데요. 하나는 계산기를 사용할 수 없었고 하나는 계산기를 있었는데요. 이제는 모든 수학, 이제 요즘에는 마줄이라고 부르긴 하거든요. 모줄에서 계산기도 전부 다 사용할 수 있고요. 또 간단한 뭐 문제풀이 공식들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또 바뀐 점은 과거에는 이제 리딩이랑 라이팅 영역을 따로 출제를 했는데 이제는 같이 출제가 되고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이제 문제수입니다. 학생들 입장에서 보면 과거에는 총 154문제, 영어가 96문제였고 수학이 58문제 이렇게 됐는데 요즘에는 총 98문제로 줄었기 때문에 거의 3분의 2 정도가 채 안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학생들의 입장으로는 접근성이 굉장히 많이 올랐고요. 또 굉장히 다른 점이라고 하면은 과거에는 모든 학생들이 동일한 문제를 풀게 됐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게 옛날 토플도 이런 식으로 이제 시험이 진행이 됐거든요. CBT라고 해서 IBT 이전에요. 그런 식으로 Adaptive Testing이라고 해서 이제 일단 기본적으로 첫 번째 마줄 같은 경우에는 보통 학생들이 전부 다 같이 이제 시험을 보나 이제 거기에는 보통 쉬운 뭐 문제도 있고 어려운 문제도 있고 중간치 문제도 있고 이렇게 다 섞여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무슨 문제를 얼마나 맞췄느냐에 따라서 이제 선발적으로 그 다음에 보게 되는 마줄이 바뀌게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왜냐하면 일단 어느 정도 고득점을 일단 1500까지는 아니더라고 하더라도 하다못해 한 400 이상 정도는 최소한 맞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면 마줄 1에서 최대한 점수를 뽑아야 됩니다. 안 그러면 뒤에 있는 것 자체가 쉬운 마줄이 출제가 되면요. 거의 다 맞는다라고 뒤에 있는 문제를 거의 다 맞는다라고 하더라도 고득점으로는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매우 중요하고요. 요거는 이제 시험 방식 자체가 바뀌는 큰 틀에서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는 문제 유형의 차이점이 있는데요. 너무 전문적인 부분은 제가 뭐 얘기하지 않고 그냥 간단하게 아주 큰 틀에서 말씀을 드리면 옛날에 페이퍼 베이스드 SAT 같은 경우에는 가장 차이가 나는 부분이 지금 단어입니다. 옛날 같은 경우에는 단어 이제 A, B, C, D 보기 자체가 굉장히 쉬운 문제들이 출제가 됐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근데 이게 사실 가르치는 입장에서는 더 힘들었어요. 음, 쉬운 보기에 있는 단어들을 이 단어가 지문에서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보고 이거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네, 이게 처음에 2016년도에 이런 형식으로 바뀌었을 때 미국 내에서도 살짝 논쟁이 있었거든요. 네, 왜냐면은 외국 학생들한테 조금 너무 불리한 시험 유형이 아니냐 이렇게 말이 있었어요. 네, 네, 왜냐면은 외국 학생들, 그러니까 뭐 비영어권에서 태어나서 모국어를 영어로 하지 않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네, 이게 학교에서 배우거나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굉장히 네, 네, 그 미묘한 차이를 그렇죠. 가정에서 네, 뭐 부모님이나 뭐 다른 성인들이나 이런 분들이랑 얘기를 하다가 자연스럽게 잡아져 음, 가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 네, 부분에 대해서도 미국 내에서 논란이 있었어요. 한 네, 7년쯤 네, 전에. 그런데 이제 그 부분이 대폭적으로 바뀌게 됩니다. 아주 옛날식으로 2016년 이전식으로 바뀌어서요. 네, 단어 문제 보기 자체는 어려워집니다. 네, ABC 자체는 난이도가 좀 있게 되는데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ABCD만 외우면 거의 다 맞추게 됩니다. 음, 이것은 한국 학생들한테 굉장히 희송식이거든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활용을 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지문의 길이가 과거 같은 경우에는 한 4,500자 내외로 굉장히 길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서 필요한 능력치도 굉장히 달랐습니다. 옛날 같은 경우에는 뭐가 필요했냐면 이제 긴 글에서 필요한 네, 부분을 찾아내는 스캐닝이라고 하는 그런 기술이 많이 필요했는데 이제는 네, 보시면 알겠지만 지문 자체가 700자 내외밖에 안 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능력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거의 필요하지 않습니다. 네, 대신 뭐가 필요하냐면 짧은 글을 얼마나 디테일하게 잡아내느냐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살짝 한국에서 보통 학생들이 이때까지 공부하는데 익숙한 방식으로 바뀌게 된 겁니다. 음, 그리고 세 번째는 지문 종류. 과거에 있어서 이제 한국 학생들의 무덤이라고 얘기했던 네, 역사 네, 그리고 네, 문학 부분이 더 이상은 출제가 안 됩니다. 음, 문학 부분은 출제가 되기는 하는데요. 사실은 네, 유명무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별하게 따로 공부하실 부분이 많지가 않습니다. 네, 옛날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이제 국어에서 문학을 공부하는 것처럼 뭐 여러 가지 뭐 복선이라든가 암시라든가 뭐 네, 네, 이미지어리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다 공부를 했었어야 되는데 이제는 그럴 예, 필요가 거의 없고요. 그 음, 다음에 이번에 새로 바뀐 디지털 SAT에서 이제 서머리 문제가 등장을 하는데 이거는 네, 보통 학생들이 그렇게 어려워하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큰 네, 걱정은 안 해도 되고 수학에서 이제 긴 지문들의 문제들이 옛날엔 굉장히 많이 존재를 했습니다. 이 부분이 네, 굉장히 중요한 게요. 한국 학생들은 누구나 아시겠지만 수학을 굉장히 잘합니다. 네, 이거는 우리가 갖고 있는 편견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습니다. 네, 수학에서 엄청나게 애들이 아예 미국 애들이랑 상대가 안 되게 잘하거든요. 네,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이때까지 만점자들이 생각보다 많지는 않느냐? 왜냐하면 수학에서 이제 문제들을 풀 때 굉장히 긴 지문의 문제가 필요합니다. 사실 네, 그런 문제들 같은 경우에는 수학을 전혀 못하는 저도 네, 보면 네, 풀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쉽긴 한데 네,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그 부분이 해석이 잘 안 됩니다. 음, 음, 그러다 보니 수학에서 점수들이 많이 이제 틀리기 시작했는데 네, 네, 이제는 수학 지문들이 매우 짧아집니다. 네, 때문에 심지어 수학조차도 한국 학생들에게 있어서 과거보다 더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총평을 드리면 거의 대부분 네, 네, 한국 학생들에게 매우 유리하게 바뀌었다라고 음.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그 선생님께서 지금 디지털 SAT 요 이제 바뀌는 그 유형이라든지 특징에 대해서 설명을 아주 잘 해주셨는데요. 그 아무래도 지금 보니까 조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시험 점수를 성적을 시험을 접하는 게 아무래도 그 대하는 게 있어가지고 학생들에게 아마 좀 많이 이전 SAT에 비해서 뭐 한결 좀 어떻게 보면 좀 수월해졌다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맞습니다. 네네. 그래서 자연스럽게 아마 다음에 이제 보면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디지털 SAT 시험을 봤던 많은 학생들이 학부모님들이 기존에 있는 학생 그 SAT보다 성적이 좀 더 잘 나오는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아, 보면 그게
일단 그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러면 실제 그렇게 어떻게 보면 실제 성적이 나왔을 때 그러면 기존 SAT 시험보다 성적 자체가 그 수치로 나타나는 점수 자체가 이게 상향돼서 나올 거라고 보시는지 아마 그 부분 한번 의견이 어떠신가요? 그러면은 참 굉장히 좋을 텐데요. 근데 저 네. 같은 경우에 예. 처음에 이 처음에 이제 예측 문제들이 공식 네. 문제들이 나왔거든요, 미국에서. 근데 그때 나왔을 때 제가 봤을 때 어떤 느낌이었냐면 이거 얘네들이 문제를 난이도를 잘못 선정을 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 왜냐면은 지나치게 쉽거든요. 네네. 예전으로 치면은 리딩 라이팅 합해서 한 20 몇 개 정도 틀린 학생들이 그 문제들을 네. 보고 두세 네 개를 틀리게 되거든요. 네네. 그래서 얘네들이 지금 현실을 잘 인지를 못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네. 아니나 다를까 3월에 막상 시험을 보니 난이도가 생각보다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이제 특히 이제 마줄 2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준비를 하는 학생들이 마줄 1은 뭐 워낙 성적이 높기 때문에 두 네. 번째 있는 마줄 어려운 부분이 나왔는데 애들이 보고 그러더라고요. 이제 거의 단어는 자기가 듣도 보지도 못한 그런 단어들이 나오고 네. 지문도 그 전보다 길어지고 생각보다 굉장히 어렵다라는 게 총평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그전 시험보다는 쉬웠습니다. 네네. 그래서 저도 좀 기대하는 바가 있고 했지만 네. 막상 점수를 보니 네. 요게 이제 그 다음 부분인데요. 네. 이렇게요. 요건 그 다음 부분이고 제가 그냥 말씀을 드리면 막상 점수를 보니 굉장히 다양합니다. 네네.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뭐라고 이제 말씀을 좀 드리기가 힘든데 네. 어떤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실제로 가르친 학생들 같은 경우도 이게 맞는 애들이 있습니다. 걔네들 같은 경우에는 100점, 120점 이렇게 오른 애들이 있고요. 네. 다른 학생들 경우에는 그냥 비슷한 성적으로 나온 학생들도 있고 오히려 떨어진 학생들도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는 한국 학생들뿐만이 아니라 지금 뭐 다른 외국 학생들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히려 온라인상에 가보시게 되면 오히려 이제 네. 실제 학생들이 느끼게 되는 것 같은 경우에는 점수가 너무 야박하다. 네. 특히나 어떤 학생들이냐면은 그 이전에 1500점대를 넘었던 학생들 있죠. 네. 그러던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거의 전반적으로 점수가 떨어지는 경향이 오히려 더 높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그거는 문제가 쉬워진다라고 해서 원래 미국 시험은 전부 다 그런데요. 이제 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그래프를 보면 학생들의 점수 분포가 이렇게 종 모양으로 나오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이 일부러 고득점자의 양을 어느 정도 조절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험 자체는 매우 쉬워졌지만 네. 기대했던 것과는 다르게 네. 실제 시험에서 많이 이제 대폭 상승한 학생들은 없고 오히려 고득점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떨어지는 경우도 심심찮게 발생을 했다라고 예. 말씀드립니다. 예. 아무래도 이제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그 시험 방식이 바뀌다 보니까, 그러니까 선생님께서도 처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게 아마 시험 보는 지금까지 다 페이퍼로 공부하다가 이 디지털로 바뀌는 부분들도 아마 그 영향도 좀 없진 않겠죠. 아무래도 있을 것 같고. 그럼요. 예. 그리고 이제 아마 만약에 이제 시험 자체가 단수였다고 해서 그 점수까지 잘 나와버리면 사실 SAT가 별별 얘기. 그렇죠. 그러니까 SAT 시험이 고득점 받기 어려운 과목이다 보니까 이게 네. 고득점 확보했을 때 그만큼의 큰 가치를 가지는 건데 만약에 무조건 뭐 쉽게 나왔다 해서 점수가 막 상향돼서 나온다 그러면 사실 그만큼 어떻게 보면 시험의 어떤 변별력, 입시에서의 가치가 떨어지는 부분이니까 아마 그런 네네. 부분은 아마 SAT를 그 부분을 아마 잘 조절해서 아마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요. 아마 이제 얼만큼 빠르게 이런 새로운 방식의 SAT 시험에 익숙해지고 여기에 대한 준비를 하느냐 이제 이 부분이 아마 굉장히 아마 앞으로 학생들이 고득점 만드는 데 있어가지고 중요한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네네. 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으로 제가 여쭤보고 싶은 부분이 SAT는 이제 보면 이제 학생들이 어느 시점에 뭐 학년이랄까 아니면 또 어떤 시점에
공부 시작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해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굉장히 좋은 질문이십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 부분도 사실은 많고 하긴 한데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학생들만 너무 다르기 때문에 상황 자체가 그래서 뭐라고 일괄적으로 말씀드리기는 너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어떤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아예 공부를 안 하고 태어나서 처음 1570을 맞은 학생도 있고요. 어떤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2년 이상 공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보통 1400 중반 이상을 넘기 힘든 경우도 많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겠는데요. 이제 일반적으로 지금 말씀드리는 것 같은 경우에는 국제학교를 다닌다라는 전제 하에요. 그 국제학교를 2, 3년 정도 말고 보통 한 6년, 7년, 8년 요 정도 다니는 학생들이라는 전제 하에서 말씀을 드릴 때 지금 말씀드린 건 이제 이상적인 경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적인 경우는 일반적으로 11학년 올라가는 여름방학 있죠. 10학년 말 여름방학. 요거는 이제 미국제 학교 이제 12학년제로 이제 보니까 영국제 학교 같은 경우에는 12학년 올라가는 여름방학이 되겠죠. 그래서 미국제 학교로 11학년 올라가는 여름방학에 시작을 해서요. 그 다음에 3월에 점수를 획득을 하는 것을 최종 목표로 잡는 게 이상적입니다. 이렇게 되면 한 가지가 이제 그러니까 전제가 돼야 되는 게 있는데요. 평소의 단어 암기량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렇죠. 문제가 되는 것은 국제학교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평소에 단어를 따로 외우질 않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저도 이제 많은 대부분의 학생들이 국제학교 학생들이나 아니면은 미주나 캐나다에 거주한 학생들인데요. 얘네들이 자기가 단어가 필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특히나 국제학교를 오래 다닌 학생. 그러면 안 그래도 학교에서 수업을 듣거나 점수를 받는데 지장이 없고 따로 학교에서 한국처럼 단어를 외워라라고 하지도 않기 때문에 얘네들이 필요성을 못 느끼고 아무리 제가 얘기를 해도 괜찮아요. 저 많이 알아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보면 오히려 한국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에 비해서 부족하면 부족한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단어 암기가 된다라는 전제 하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6월 말부터 3월 초까지, 이듬해 3월 초까지 그렇게 총 한 9개월에서 10개월 정도 잡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 말씀하셨던 것처럼 보면 이 SAT보다 한결 더 쉬운 토플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이렇게 보면 그 말씀하셨던 국제학교 학생들이 갖고 있는 큰 단점 중에 하나가 막상 갖고 있는 본인들은 일상생활하는데 문제가 없고 학교에 책 보고 공부하는데 문제가 없다 보니까 단어에 대해서 굉장히 취약해가지고 의외로 리딩에서 점수가 토플 같은 경우는 지문들이 단순하고 한데도 불구하고 리딩 점수가 되게 안 나온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 친구들이 항상 보면 말씀하셨던 것처럼 갖고 있는 단어들 기본적인 의미들은 아는데 그 어떤 그 단어 갖고 있는 정확한 의미들, 명확한 의미들이 안 돼 있는 경우가 너무 많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부분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단어 보케블러리를 얼마큼 본인이 획득하고 있는가 중요한 것 같고 하여튼 선생님 말씀하셨던 것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어느 정도 이제 국제학교에서 영어 공부를 좀 오랫동안 한 친구들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보면 뭐 초등학교 한 중반 뭐 중학교 정도에 시작해서 이렇게 공부한 학생들이 아마 이제 보면 한 9개월 정도 이렇게 이제 보면 타이트하게 공부해서 성적을 만들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 같고 아마 뭐 이외에 다른 케이스도 많겠지만 솔직히 너무 기초가 안 돼 있는 학생들은 솔직히 뭐 SAT 또 공부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 의미 있는 SAT 성적을 받을 수 있는 학생들이라고 한다 그러면 아마 그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아마 이런 스케줄이 이상적이라 말씀하셨는데 아마 이게 좀 이게 아마 이제 그런 고득점을 만드는 학생들이 아마 이런 케이스가 많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물론 뭐 좀 더 그렇지 않고 좀 영어가 좀 부족하다고 한다 그러면 일찍 시작을 해야 되겠죠, 선생님? 그럼요. 근데 그 이전에도 사실 꼭 SAT뿐만이 아니라 나이가 어린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SAT로 들어가기 이전에 할 수 있는 게 뭐 토플이라든가 이제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를
예전과는 분명히 좀 달라진 부분이 있긴 한데요. 이제 네네. 아무래도 나이가 너무 어린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다른 뭐 토플이라든가 다른 것들을 통해서 이제 예. 처음에 이제 접근을 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먼저는 제가 이제 보면 SAT 어느 학년 정도에 시작하는 게 좋을까라고 이제 질문을 드렸다면, 자, 이번에는, 어, SAT 성적이 잘 나오지 않는, 그러면 흔히 대학 입시에 필요한 유의미한 성적을 획득하기 어려운 경우, 아마 어떤 학생들이 그런 성적을 획득하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게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경험하셔서 하면서 느끼셨던 부분들, 한번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선생님이 한번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 부분은 사실 제가 네. 말씀드리기가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이긴 합니다. 왜냐하면은 가르치는 입장으로 이제 섣불리 판단하기가 조금 어려운 경우긴 해서요. 이제 제가 네. 처음에 이제 학생들을 봤을 때 점수가 굉장히 낮다던가, 네. 힘들어 한다던가, 그래도 나중에 결국에는 좋은 성적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서 조심스럽긴 하지만, 네. 보통 학부모님들이 이제 보통 학생들을 잘 아시니까 이제 주변에서 이제 보실 때 전반적으로 그냥 네. 대략적으로만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준비를 간헐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좋은 성적이 나오기가 당연하겠지만 힘듭니다. 네. 이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이 SAT 쪽 같은 경우에는 일종의 이게 전통으로 되어 있거든요. 네. 어떤 식으로 되냐면 대부분 이제 여름방학 때 빡세게 하고요.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10월 시험이 있다라고 하면은 시험 보기 뭐 1, 2주 전, 네. 12월 시험이 있다라고 하면 1, 2주 전, 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포켓식으로 보통 학생들이 준비를 합니다. 네. 그렇게 되면은 당연하겠지만 이게 결국에는 벼락치기를 해서 전 세계 1% 안에 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네. 1,500이 넘으면은 전 세계 1% 거의 안짝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러면 벼락치기를 통해서 99%의 애들을 따돌려야 되니 이게 네. 솔직히 쉽지는 않은데, 이게 어느 정도 이제 고착화가 됐습니다. 네. 저희 쪽에 SAT 쪽에서는 이게 이미 고착화가 됐기 때문에 네. 뭐 압구정 보통 소재한 학원들 같은 경우들도 거의 1년 매출의 한 80% 이상을 전부 다 여름에 네. 이제 그런 구조가 돼버렸거든요. 네. 근데 이거는 사실 뭐 상식적으로만 생각해봐도 아시겠지만은 잘 될 가능성이 적습니다. 네. 물론 주변에 이렇게 해서 원하는 점수를 만든 학생들도 물론 있습니다. 네. 근데 그런 경우 같은 경우에는 그 애들이 굉장히 뛰어난 경우거든요. 네. 어떤 애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초고득점을 받는 경우 같은 경우에는 1580 이런 애들 같은 경우에 공부를 아예 안 하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네. 태어나서 학원 한 번 안 가보고 문제 한두 번 정도 집에서 풀어보고 처음 네. 시험을 봤더니 1507, 80이 나왔더라 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네. 근데 물론 그런 경우도 있지만 이제 전반적으로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릴 때 당연한 얘기겠지만 좀 더 길게 보시고 이제 그러고 네. 공부를 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이제 두 번째는 예전에 비해서는 아무래도 좀 덜하긴 하지만 그래도 전반적인 영어 소양이 필요로 합니다. 네. 물론 작년 정도까지만 하더라도 이 바뀌기 전에는요, 웬만하면은 이제 한국 학교라든가 네. 로컬 학교를 오랫동안 다니는 학생들한테는 제가 추천을 많이 안 했어요. 예. 왜냐하면은 지문 자체가 너무 어렵고 또 나오는 문제나 아니면은 지문 자체가 미국 커리큘럼에서 다루는 것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예. 예를 들어서 역사라든가 같은 경우에는 그게 처음 이제 2016년에 바뀌었을 때 이제 중국에서 같은 경우에는 정부 차원에서 조금 문제를 제기를 했었을 정도예요. 네. 너무 전 세계 그 학생들의 커리큘럼을 미국 기준으로 맞춘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을 정도였거든요. 네네. 근데 그래서 이제 보통 영국계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까지를 어느 정도 인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랬었는데 이제는 예전처럼 그렇게 힘들진 않으나 그래도 기본적인 영어 소양은 필요합니다. 만약에 지문을 읽는데
무슨 말인지를 잘 이해를 못하겠다라고 하면 그 학생은 SAT에 지금 당장 준비가 네. 되지는 않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중요한 말씀이라 자꾸 반복이 되는데요. 단어 암기를 하기 싫다라고 하는 학생은 SAT 준비를 안 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보면 아무래도 이제 보면 아마 이제 그 보면 SAT 시작하고 시험을 보고 1년 이상 여러 차례 시험 봤는데 성적이 상승하지 않아가지고 이게 불안한 학부모님들 학생들 상담하다 보면 이제 많이 접하게 되거든요. 아마 이제 제가 선생님 말씀 들어보면 아마 이제 그게 단순히 시점상 시간만 1년이 지났을 뿐 이한테 지속적인 학습이 안 돼 있다 보니까 아마 성적이 올라가지 않는 경우들이 아마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거나 보면 그래도 이제 1년 반 막 되는데도 성적이 안 나오면 당연히 불안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보였을 때 어떻게 보면 이 SAT 공부하는 데 있어서 성적을 받는 데 있어가지고 어떻게 보면 성적 올리는 데 있어서 가장 한계에 부딪히는 까다로운 부분이랄까요? 이제 이런 부분은 어디에 있는 것 같다고 생각하시는가요? 일단 기본적으로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모든 네네. 학생들이 아무리 열심히 준비를 2, 3년 동안 한다라고 하더라도 네. 1,500을 넘을 수는 없습니다. 네네. 물론 그럴 수 있다면 좋겠으나 이게 퍼센티지로 보통 이제 예. 기본적으로 영어 능력 자체가 당연히 어느 정도 필요합니다. 네네. 이게 차이점, 토플 같은 경우는 영어를 모국어로 쓰지 않는 학생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시험이고요. 그렇죠. SAT 같은 경우는 영어를 모국어로 쓴다라는 전제 하에서 만들어진 시험입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영어적 소양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경우에는 예. 저희가 이제 아무리 뭐 준비를 해드리고 하지만 뭐 문법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학원에서 다 준비를 하는 거기 때문에 네. 이거는 웬만한 학생 전부 다 만점을 받긴 하는데요. 근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래도 한계점이 도달을 하는데 보통 그 한계점이 제가 그동안 쭉 보면은 1,400점 한 중반대 네네. 요 정도가 한계 선상인 것 같습니다. 그거를 넘기 위해서는 네. 학생의 기본적인 영어 능력도 필요하고 네. 학생이 기본적으로 SAT에 평소 네. 신경을 많이 써서 많이 준비를 하고 그리고 또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솔직히 운이 좀 많이 따릅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SAT 시험 같은 경우에는 최소 3, 4회 이상 이렇게 네. 보는 게 좀 더 좋습니다. 근데 이 부분 같은 경우도 조금 미국 쪽으로 진학을 하시려고 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네. 너무 많이 SAT 시험을 보는 게 좋지 않다. 보통 이렇게들 말씀을 하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상관이 없기 때문에 네. 그래서 최대한 많이 봐서 네. 이상적으로 보면은 이렇게 올라가야 되겠죠. 네네. 이 곡선이. 근데 사실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예. 이제 보통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올라가게 되는. 네. 그래서 이제 처음 시작점이랑 끝점을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하면서 위로 올라가는 곡선이 네네. 이제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래도 여러 번 SAT를 보는 게 또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집에서 공부를 하실 때도 공부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시험을 계속 본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래서 제가 이제 저 같은 준비를 할 때 되게 예를 들어서 방에서 혼자 시험을 보면요. 네. 성적이 더 올라갑니다. 네네. 자기 혼자 문 닫고 시험을 보면. 네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애들이 어느 정도 준비가 된 상황이면은 마루에 나가서 시험을 보라고 그러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사람이 심리적 요소로 네. 두세 문제가 차이가 나게 되면 특히 이번에 디지털 SAT 같은 경우에는 네. 점수가 몇십 점이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평소에 그렇게 아예 시험을 보는 연습 자체를 하는 게 또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네. 그렇죠. 시험 보는 환경이나 분위기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적응하는 부분이 특히 디지털 SAT는 특히 그런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그 별도의 공간에서 본인이 컴퓨터와 마주하고 시험 보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 보면 그 영미권에서 이제 영어를 사용하는 국제학교 다니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 뭐 그렇게 당연히 SAT 준비하는 데 있어서 무조건 쉬운 거 아니지만 그래도 이런 학생들은 SAT 공부하는 게 좀 그래도 저 어떻게 보면 접근이 수월하다 할 수 있는데 요즘 같은 경우는 입시가 취약하다 보니까 특히 이제 그 상위권 대학이라든지 아니면 경쟁이 치열한 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지원하기 위해서 뭐 한국대학교, 뭐 제외한국학교라고 하는 한국제학교
또는 이제 영어를 네, 사용하지 않는 많은 지역에 또 우리 로컬 학교라는 학생들이 있거든요. 이 친구 같은 네, 경우도 이제 교중 같은 경우는 이제 보면 뭐 의대나 약대 아니면 이제 그 외에도 이제 학생들이 많이 몰리는 뭐 바이오 계통이라든지 이 소프트웨어 이런 쪽을 지원하기 위해서 SAT 공부를 하게 되는데요. 그러면 한국제학교나 영어 사용하지 않는 로컬 학교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SAT 시험을 준비하는 데 있어가지고 뭐 US만 하는 부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선생님 한번 의견을 또 청해 보겠습니다. 네. 네, 굉장히 좋은 소식이 많이 있는데요. 네. 한국 학교나 비영어 로컬 학교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네. 솔직히 작년까지만 해도 SAT를 볼 수 있는 학생들은 이 중에서는 소수였습니다. 네. 차라리 이런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근데 사실 토플도 이 학생들이 보기가 굉장히 힘든 면이 네.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렇죠. 네네. 토플 같은 경우에는 리스닝이나 아니면 스피킹이나 라이팅 같은 경우가 있기 때문에 네네. 이런 부분들 때문에 굉장히 힘든 경우가 있었는데 네. 이번에 SAT로 바뀌면서는 전반적으로 굉장히 희소식입니다. 네네. 전반적으로. 첫 번째는 디지털 SAT로 전환되면서 이 시험 문턱이 굉장히 낮아졌습니다. 네. 그래서 예전 같았으면은 이제 별로 추천을 안 드렸을 만한 그런 상황이 있는 학생들도 네. 이제 한번 좀 도전해 볼 문이 음. 굉장히 열렸습니다. 어떻게 보면 어떤 경우에 보면은 토플보다 더 괜찮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네네. 학생들이 앞으로 옛날엔 이런 식으로 됐거든요. 거의 SAT로 올라온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토플을 네. 미리 봅니다. 예, 예. 그래서 토플에서 일단 110점 정도의 성적이 나오는 학생들이 네. 그 다음 단계로 SAT를 공부를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네. 요즘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이때까지의 방식은 사실 맞지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 토플에서 만약에 리딩을 보세요. 그래서 네. 리딩 점수가 높고 나머지가 낮다라고 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네. 차라리 토플을 건너뛰고 SAT로 오는 게 그 학생들한테는 더 이렇게 좋게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왜냐하면 굉장히 옛날에 비해서 난이도라든가 지문의 네. 종류라든가 지문의 길이라든가 문제 유형이라든가 네. 하는 게 일반 한국 학생들한테 굉장히 좀 편안하게 아마 다가올 거예요.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앞으로는 제 생각에는 아마 한학이나 비영어 로컬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도 굉장히 SAT 시험에 많은 참여를 할 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한국 학생들을 단어를 양쪽으로 보통 많이 암기를 해왔습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다른 국제학교 학생들에게 조금 걔네들을 따라잡을 수 있는 부분은 단어거든요. 네. 그래서 단어 암기를 좀 더 집중적으로 한학에 예. 다니는 학생들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네. 세 번째는 한학에서 다루지 않는 유형의 문제들이 다수 존재합니다. 아무래도 미국에서 만들어지는 시험이고 하다 보니까 네. 예를 들어서 같은 문법만 본다라고 하더라도 펑츄에이션이라고 해서 뭐 이렇게 뭐 하마나 뭐 이렇게 세미콜론이나 뭐 네네. 대시라든가 이런 네네. 것들을 한국에서는 교육 과정에 포함이 되지 않거든요. 그렇죠. 네. SAT 같은 경우에는 그런 문제들이 거의 뭐 반수 정도를 차지할 정도로 굉장히 네네. 많습니다. 예. 그런 부분도 따로 해야 되고 네. 또 아니면은 리딩 같은 영역에서도 보통 한국에서는 문학 작품은 잘 다루지 않는데 네. SAT 같은 문학 작품도 조금 있다거나 아니면 문제를 물어보는 것 자체 또한 한국 시험에서는 거의 보지 못했던 그런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네. 그런 문제들을 조금 이제 몸에 익혀야 되는데 보통 시간이 그런 거가 오래 걸리진 않습니다. 학생들이 네. 금방 익숙해지기 때문에 저는 한국 학교나 비영어 로컬 학교 학생들에게 굉장히 추천합니다. SAT. 네네. 제가 꼭 SAT를 가르쳐서 그런 거 절대 아니고요. 예. 작년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받지 않고 토플이나 딴 걸로 유도한 학생들이 더 많았다면 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제 생각에 SAT가 아마 굉장히 많이 학생들이 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예. 아무래도 이제 좀 더 네네. 다양한 학생들, 특히 다양한 외국 학생들이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아마 그런 형태로 조금 방향을 바꾸자는 생각도 들긴 하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특히 이제 한국 학교 학생들, 로컬 학교 학생들이 스피킹, 라이팅, 뭐 심지어는 리스닝 같은 점수 안 나와가지고
네네. 성적 점수가 잘 못 받고 이제 그렇게 고생하는 친구도 있는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런 형태에서는 지금 SAT를 어떻게 보면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기회 문이 좀 넓어졌다라고 예, 말씀을 해주신 것 같고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는 내용이고요. 자, 그 다음 이제 보면 다음 질문 부분이 일단은 뭐 이 질문 그 1,500점 이상 SAT 고득점 취득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릴 것인가 라는 부분 너무 추상적이기도 하고 또 그걸 넘어가지고 네네. 어떻게 보면 또그 SAT에서 고득점을 올리기 위해서 흔히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특히 다 목표는 일단 SAT 공부하는 학생들이 특히 요즘 보면 IB나 A레벨 공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SAT 하는 친구들은 굉장히 좋은 대학들 높은 과를 목표로 하다 보니까 아마 이제 1,500점 이상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점을 둬야 될 부분 이게 뭐라고 생각하시는가요? 어,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이것도 학생마다 너무 다르기 때문에 네. 말씀드리기가 예. 쉽지는 않은 부분인데요. 어, 국제학교를 오래 다녔다라고 해서 고득점이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국제학교에 오래 장기간 다니는 학생들, 학부모님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우리 애가 국제학교를 지금 10년째 다니거나 아니면 12특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런데 생각보다 왜 영어 성적이 이제 이렇게 안 나올까요? 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한국 학생이라고 해서 공부를 안 하는데 국어가 만점이 나오기는 쉽지 않거든요. 네. 그거랑 마찬가지인 거고요. 그리고 또 공부를 오랫동안 한다라고 해서 꼭 고득점이 보장된다라고도 누구도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네. 이거 같은. 그래서 어느 정도 제 생각에는 학생들마다 이제 갖고 있는 능력이 다르고 캡이 네.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이제 그래서 애들이 맞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보통 1,500 이상을 전부 다 학생들이 원하기는 하는데 네. 확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모든 학생이 1,500을 맞으면 참 좋긴 하겠으나 그러지 네. 못하는 경우가 예. 있을 수밖에는 없습니다. 네. 그거는 수밖에 예. 없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학생들이 또 너무 오랫동안 성적이 나오지 않는데 SAT에만 또 계속 매달릴 수도 없는 거고요. 그렇죠. 네. 왜냐하면 또 요즘 학생들이 워낙 바쁘고 해야 되는 것도 많고 네. 뭐 IB를 하는 학생이라든가 아니면 웬만한 경우에 전부 다 요즘에 AP도 많이 하기 때문에 네네. 이제 많이 바빠서 이쪽에만 뭐 허구한 날 2, 3년 동안 매달릴 수가 없기 때문에 네. 일단 제 생각에는 먼저 기본적으로 SAT를 봐야겠다라고 하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네. 어렸을 때부터요. 학원을 안 가셔도 됩니다. 가실 필요가 네네. 없습니다. 어렸을 때 중학교 한 2학년 정도부터 단어를 계속 외우십시오. 단어가 어느 정도 돼 있으면요. 네. 저희들에게 왔을 때 가르치기가 굉장히 수월합니다. 네. 단어 때문에 결국에는 고배를 마시는 경우가 앞으로는 굉장히 많이 생길 겁니다. 네. 전까지는 단어를 그렇게 많이 안 외워도 어느 정도 영어 실력으로 커버가 가능했다면 네. 이제는 불가능한 경우이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준비를 하시고 평소에 단어를 계속 외우시다가 만약에 때가 돼서 오신다고 하면 네. 좋을 것 같고요. 작년까지 같은 경우에는 저는 보통 뭐를 많이 이렇게 제가 어드바이스를 드렸냐면 네. 평소에 책 틈틈이 읽으라고 많이 말씀을 네네. 드렸는데 네. 요즘은 사실 그것과는 작년만큼은 연결관계는 없습니다. 물론 당연히 책을 읽어서 안 좋은 건 없겠죠. 네네. 하지만 작년까지 같은 경우에는 전 학생들한테 뭐라고 했냐면 만약에 이 수업 때문에 시간이 없어서 책을 못 읽으면은 그냥 수업을 듣지 말고 책을 읽어라라고 할 정도였거든요. 네네. 그만큼 했는데 요즘엔 그 정도까지는 아니나 그래도 뭐 틈틈이 책을 읽어준다라고 하면 네. 그래도 어느 정도까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만약에 이제 예. 네네. 보통 네. 어떻게 보면 조금 이제 나이가 어린 친구들 같은 경우 이제 앞으로 미래를 네네. 생각했을 때 아무래도 초등학교 다닐 때 좀 책을 많이 읽고 그런 독서에 습관이 돼 있는 그러면 친구들이 예, 그게 아마 너무 좋습니다. 예, 그게 아마 굉장히 큰 영향을 주는 것 같아요. 이 언어 시험에 있어서는. 만약에 정말 왜냐하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SAT라고 네. 하는 거는 학교 배우는 과목이 아니거든요. 네네. 뭐 미국의 영어 시간에 배우는 것도 아니고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랑은 사뭇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네. 우리나라 수능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 때 얘가 얼마나 많이 공부를 했는가를 보는 거잖아요. 네. SAT의 목표는 그게 아닙니다. 네. SAT의 목표는 얘가 대학교에 갔을 때 네. 얘가 얼마나 수업을 소화할 수 있는가를 보는 거거든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학교에서 배우는 내용 같은 경우에는 거의 안 나옵니다. 네. 예를 들어서 문법 같은 경우도 보통 고등학교 때 문법을 미국에서 많이 배우진 않거든요. 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얘가 이 글을 읽고 스스로 얼만큼 비판적인 사고를 해서 네. 원하는 이 저자가 원하는 바를 이해할 수 있는가를 보는 거기 때문에 네. 솔직히 학교 시험 성적과도 그렇게 큰 관련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아무래도 조금 이제 준비를 진지하게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책을 많이 읽는 게 좋고요. 중학교 때부터 단어를 살짝 자의적보다는 반강제적으로 단어를 네. 이렇게 외우고 그 다음에 중학교 3학년이라든가 고등학교 한 10학년 정도 요 정도 됐을 때부터 좀 장기적인 목표를 가지시고 그리고 공부를 하시는 거를 전 그렇게 해야지 고득점을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좀 그리고 조금 디테일한 질문 중에 하나가 이제 아무래도 이제 보면 제가 이제 상담하다 보면 뭐 아이비하는 학교에서 아이비 공부하는 학생들 아니면 혹은 이제 뭐 이렇게 숫자 많지 않지만 A레벨 공부하는 학생들 이 친구 같은 경우에 그 어쨌거나 조금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SAT 맞습니다. 점수도 만드는 게 좋다라고 하면 되게 처음 반응은 굉장히 부담스러워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떤 경우는 이제 불가능하다 막 막연하게 준비도 안 한 상태에서 그냥 불가능할 것이다라고 단정 짓는 경우도 있는데 일단 한번 여기에 대한 선생님께서는 이게 IB라든지 뭐 A레벨 과정 공부하는 학생들이 SAT 그 시험 준비를 병행해서 그 점수를 취득하는 거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실제로 그게 어떻게 보면 단순히 그게 무조건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어떤 그런 고정관념도 있긴 한데 하여튼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그 의견도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보통 요즘 학생들이 많이 네. 바쁩니다. 네. 너무 많이 바쁘고 저보다도 더 바쁘거든요. 애들이 뭐 IB도 해야 되고 A-레벨 같은 경우에는 그것도 해야 되고 보통 AP도 봅니다. 기본적으로 네. 토플도 공부를 하고요. 게다가 그다음에 뭐 중국 쪽에 있는 학생 같은 경우 HSK도 하고 이제 뭐 제2 외국어도 하고 이러면서 거기다가 또 SAT까지 하기가 당연히 너무 부담이 되고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그거는 모든 학생들이 다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점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들이 보통 SAT를 가져가는 학생들의 비율이 점점 높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쟁이 점점 심화되는 거죠. 그러니까 학생들이 공부해야 되는 양이 상대적으로 또한 절대적으로 많아지기 때문에 이제 그래서 저도 학생들 참 가르치면서도 이게 안 됐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는데요.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병행을 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만약에 SAT를 할 마음이 있다라고 하면 병행을 할 수는 없으나 조금 수업을 유도리 있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보통 제가 지금 가르치고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도 보통 4월 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수업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좀 이따 이제 AP가 있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아예 수업을 저 같은 경우에는 애들이 하고 싶다라고 하더라도 일단 AP에 좀 올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거기에다 올인을 해라 이런 식으로. 그리고 평소 같은 경우도 뭐 IB 같은 경우에는 해야 되는 게 어떤 뭐 날짜를 꼭 정해서 있는 게 아니라 시도 때도 없이 계속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계속 프로젝트도 계속 내야 되고 시험도 계속 보는 거고 그러니까 애들이 굉장히 거기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하는데 제 생각에는 공부를 할 때 탄력적으로 공부를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시간이 날 때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일주일에 2, 3회 그렇게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뭐 프로젝트가 되게 좀 밀려 있다라든가 시험이 눈앞에 다가왔다라든가 이런 경우 같은 경우에는 주 1회 정도는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주 1회 정도를 하게 되면 제 생각에는 유지가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는다라기보다는 이제 줄지도 않고 근데 보통 애들이 한두 달 정도 이제 손을 놨다가 다시 돌아오면 재적응하는 기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국제학교 다니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탄력적으로 자기 스케줄을 봐가서 이제 거기에 서서 유도리 있게 공부를 하면 같이 병행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힘든 거는 저도 이해를 하지만 그렇게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그렇죠. 하여튼 굉장히 아마 학생들이 아마 이제 오면 한편으로 어머님들께서 이 영상 보면서 부담스럽다 네. 하시는 분도 많을 것 같아요. 그만큼 입시가 치열하다 그러니까. 보니까 자, 어떻게 보면 어쩔 수 없이 그래도 이제 뭐 입시 생각하면 대학을 생각하면 뭐 그게 또 몇 년 동안을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니잖아요. 약간 그렇죠. 1년, 2년 정도 이렇게 그런 타이트한 과정을 잘 보내면 그만큼 네네. 거기에 맞는 성과가 있을 수 있으니까 아마 이렇게 아마 공부해 주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또한 뭐 참고로 한번 말씀을 드리면 네네 이번에 그 디지털 SAT로 바뀌면서 네 공부를 해야 되는 양이 조금 줄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옛날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수업 하나가 최소한 2시간이었어요. 네 왜냐하면 2시간 동안 해도 다 모자랄 정도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시험 하나를 커버를 못했습니다. 네 2시간 시험 하나를 갖고 한 세트를 2시간 동안 커버를 하는 학생들은 굉장히 잘하는 학생들이거든요. 음, 그렇기 때문에 최소 2시간 정도를 네, 한 유닛으로 잡았다면 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이제 집에서 한 세트 정도 봐가는 경우에는 1시간 정도로 커버를 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예전보다는 병행하기가 훨씬 더 수월해졌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아니, 오늘 선생님께서 너무 준비를 까지 잘 해주셔가지고요. 예, 저희 이렇게 오면, PPT까지 이렇게 직접 만드셔가지고, 이렇게 준비해 주셔가지고, 아마 제가 어느 정도 이제 기대를 하고 선생님과 이제 선생님께 인터뷰 요청을 드리고 진행했지만, 그 이상으로, 아마 굉장히 많은, 예, 좋은 네, 정보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SAT의 전반적인 흐름에 맥을 짚고 핵심을 꿰뚫는 그런 좋은 설명해 주신 것 같고요. 일단 그러면, 일단 이게 쓰임에 대해서 조금 이제 질문을 몇 가지 드리고 이제 아마 이제 오늘 인터뷰에서 마무리하게 될 네네. 것 같은데, 선생님께서 아마 일단은 선생님도 이제 SAT 쪽 과목이 강의하고 계시는데, 우리, 윤효인 선생님께서는 갖고 있는 어떤 선생님께서 SAT 강사로서 본인의 어떤 장점, 선생님의 어떤 수업의 특징, 이런 거에 대해서도 한번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해서도 한번 네네. 먼저 여쭤볼게요. 네. 제가 이게 되게 홍보 영상 같아서 되게 창피해서 저도 잘 못하는 사람이라 저도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예,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뭐 학생들한테 이제 전반적으로 물어보면 물론 공부가 안 지루할 수는 없겠죠. 네, 그거는 말도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공부 치고는 네, 그래도 꼭 해야 되는 아무래도 학생들이 생각하기에 조금 덜 지루하게 네, 이렇게 좀 해서 학생들이 그런 면에서는 좀 부담이 덜 가는 것 같고요. 이제 미국 네. 말로 이빨 뽑는 것 같다라고 하거든요. 하기 싫은 일 예, 이빨 뽑는 것 같다라고 하는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그래도 네, 애들이 그래도 조금 그렇게 지나치게 하기 싫어하지는 않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서 그게 전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네, 번째는 학생들한테 이제 좀 눈높이를 많이 맞춥니다. 왜냐하면 특히 이 네, 부분 같은 경우는 국제학교 다니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문법에 굉장한 거부감이 있어요. 네, 국제학교 커리큘럼이 없다 보니까 그렇죠. 대부분의 학생들 같은 경우는 용어 자체를 모릅니다. 한국말로도 모르고 영어로도 모릅니다. 이게 네, 보통 이제 생각하시기에는 이제 우리 애가 한국말로 문법을 배워본 적이 없어서 한국말로는 문법 용어를 잘 몰라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럼 네, 저는 영어로 설명을 하거든요. 근데 영어로도 모릅니다. 음, 이제 한국말로도 모르고 영어로도 네, 모르고 예를 들어서 뭐 관계대명사 그럼 애들이 몰라요. 그럼 너 뭐 네, relative pronoun은 알아? 그러면 그것도 모릅니다. 네, 그러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애들을 가르칠 때는 항상 특히 국제학교 학생들 같은 경우 문법을 가르칠 때는 그 수준에서 눈높이를 맞춰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들은 아예 아무것도 몰라도 된다라는 전제 하에도 수업을 들을 수 있게 네, 뭐 세상에 명사가 뭔지도 모르고 주어가 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도 네, 빠른 시간 안에 캐치업을 할 수가 있게 이제 그렇게 수업을 준비하는 편이고 마지막으로 네, 말씀드리면 예, 저는 필요하지 않은 거는 강의를 안 합니다. 음, 아주 필요한 것들만 애들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원장님께서도 너무 바쁘거든요. 예, 너무 그렇죠. 받아들여야 되는 정보가 너무 많습니다. 네, 학교에서 배우는 말에도 커버하기가 힘들고 근데 거기다가 네, 제가 또 이렇게 많은 거를 제시를 하게 되면 이제 네, 그러면 힘들어하기 때문에 예, 저는
숙제도 가능하면 그렇게 네. 많이 안 냅니다. 왜냐면은 어떤 학부모님들 같은 경우에는 숙제 많이 내주세요. 숙제 많이 내주시오. 네, 밖에 그렇죠. 하시는데 그렇게 되면은 솔직히 제 생각에는 네, 이렇게 시간과 비용을 투자를 해서 선생님이랑 같이 공부를 하는 거는 네, 제가 만약에 애들한테 하루에 4시간 동안 해야 되는 숙제를 그냥 던져주게 되면 사실 제 생각에는 그건 애들한테 책임을 전가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건 애가 하루에 4시간씩 하기 때문에 당연히 성적이 오르겠죠. 그렇죠. 근데 실질적으로 하루에 4시간 SAT만 공부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네, 방학 네, 때라면 이제 예, 그러기 때문에 평소에도 애들이 소화를 할 수 있는 양만 숙제를 냅니다. 네, 거기에서 강의를 할 때에도 이제 필요한 부분만 추려서 제 생각엔 그게 선생의 해야 되는 직업적 특성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애들 소화할 수 있게 간략하게 해서 임팩트 있게 그렇게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선생님 오늘 인터뷰하면서 말씀 들어보니까,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들이 어떤 의미인지 아마 충분히 오늘 인터뷰하는 과정 중에서도 제가 준비해서 드렸던 질문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신 내용 아마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 간결한, 군더더기가 없는 그런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거든요. 아마 선생님이 아마 그런 특징을 갖고 있는, 충분히 아마 그 부분은 아마 우리 어머님들이 인식하실 것 같고, 예.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선생님께서 이제 오랜 동안 이렇게 굉장히 많은 학생들 아마 지도를 하시다 보니까 거기서 아마 이제 보면 SAT를 지도하시면서 아마 이제 인상이 깊었다, 기억에 남는 경우들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한번 여기에 대해서도 한번 SAT 지도하시면서 아마 가장 인상 깊었다고 할까요? 그런 학생이 있다면 여기에 대해서 한번 그런 경험이 어떠신지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네네. 저도 이제 이 질문을 받고 이제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요. 이제 가장 최근에 가르친 학생들로 보면 한 2명 정도가 좀 생각에 떠오르더라고요. 네네. 이제 한 학생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여기 그래서 이것도 PPT로 만들었는데 그러니까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예. 지금 고대생이고요. 네. 제가 한 6개월 정도 가르쳤습니다. 7월부터 11월까지요. 네네. 작년에 가르쳤었는데 이 학생 같은 경우 벌써 재작년이네요. 그러고 보니까 네. 재작년에 가르쳤는데 말레이시아에 있었던 학생이거든요. 네. 근데 이 학생 같은 경우에 왜 제가 많이 기억에 남냐면 SAT를 저랑 공부를 하기 전에 이미 한 7번 정도를 쳤었습니다. 네. 그래서 나름대로 한 2년, 1년 반 요 정도를 이제 미리 준비를 하고 네. 시험을 자그마치 7번을 봤는데도 불구하고 원하는 점수가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1450에서 항상 왔다 갔다 해서 그래서 제가 학생을 가르치기 시작을 했는데 굉장히 이 학생이 굉장히 공부를 열심히 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GPA라든가 나머지 이 학생은 이제 A 레벨을 했었던 학생인데 나머지 거 같은 경우에는 경시대회부터 시작해서 너무너무 훌륭한 성적인데 결국 SAT가 발목을 잡아서 본인이 심적 부담감이 엄청 났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보시는 것처럼 이제 보면은 이제 처음에 학생이 이제 봤을 때는 1360에서 그 다음에 이제 이 전에도 물론 준비를 했었죠. 그래서 2021년 8월 달 이제 요때 그리고 그 최종 성적이 이제 12월 달에 나오게 됐는데요. 그래서 저랑 같이 수업을 하면서 다행히 원하는 성적이 나와서 제가 그때 이제 학부모님께 전화를 드렸었어요. 그랬는데 온 가족분들이 전부 다 울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르친 학생 같은 경우에는 이거 제 점수 맞아요 이러면서 울고 있었고 그래서 제가 굉장히 정말 아주 보람도 있었고 그런 학생인데 이 학생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포켓 수업 같은 식으로 준비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총 공부한 시간은 한 2년 정도 되지만 실제로 공부한 시간 몇 주씩, 일주 요렇게 공부를 하다 보니 사실 그렇게 해서 조금 좀 실패를 거듭했었던 그런 케이스라고 할 수 있고 다음번에 있었던 학생 같은 경우는 중국 지역에 있는 학생인데요. 이 학생 제가 좀 되게 장기간 가르쳤었어요. 1년 이상 가르쳤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뭐 당장은 자기가 원하는 성적이 안 나왔는데 이 학생 같은 네. 경우에는 또 반대로 되게 마음이 되게 느긋하고 그래서 네. 오히려 제가 막 어떡하지라고 하면 걱정 마세요 이러고 있었는데 이 학생도 마지막에 원하는 네. 점수가 나와서 네. 참 이렇게 결국 학생들한테 제가 원하는 성적을 물론 이게 저 때문에 나온 건 아닙니다. 네. 왜냐하면은 학생들이 그만큼 노력을 하는 학생들이고 준비가 된 학생들이고 그러니까 네. 저는 거기다 어떻게 보면은 숟가락만 얻는 거죠. 그냥 선생의 제가 볼 때 선생이 해야 되는 일은 학생들이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옆에서 조력자의 역할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떤 학생들이 점수가 나온 거나 이런 것들은 그 공이 전부 다 사실은 학생 겁니다. 네. 학생이 그 노력을 했고 본인이 진짜 안 보이는 데서 그만큼 노력을 하고 능력이 있고 준비가 됐기 때문에 하지만 제가 뭐 아주 미약하나마 조금이라도 옆에서 점수를 받을 때 진짜 한 1, 20점이라도 제가 더 조력을 해줄 수 있다라고 하면 사실 원하는 성적이 나왔을 때 그때만큼 제가 애들한테도 참 감사하고 그렇게 뿌듯하고 할 때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학생들이 기억에 많이 납니다. 네. 선생님이 너무 겸손하게 말씀해 주셨고요. 아마 선생님께서 했던 그 부분이 활용 정점이라고 하잖아요. 아마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선생님은 학생들, 그런 학생들 지도하시면서 뭐 주시는 조언이라든지 아마 그런 어떤 심적인 부분의 어떤 그러한 그 상담 이런 부분들이 아마 학생들에게 아마 큰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무엇보다도 전체적으로 SAT라는 시험에 대해서 어떻게 공부하고 준비하고 어떻게 점수를 만드는지에 대해서 그래도 선생님께서 이렇게 오랫동안 이렇게 쌓아오신 노하우가 있다 보니까 아마 그런 부분들이 이러한 결실로 나타나지 않았을까. 사실 이렇게 성적이 원하는 목표 점수가 나오고 나면 정말 가르치는 보람이 있죠. 아마 이제 그런 부분이 우리가 이제 오면 그 학생들 지도하면서 항상 이제 팀은 계속 그 이어나갈 수 있는 어떤 힘을 주곤 하는데요. 하여튼 뭐 말씀 잘 들었고요. 그러면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제 마무리가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우리 윤희 선생님께서 지금까지 이제 여러 가지 좋은 말씀들 많이 주셨는데 마무리로 이제 어떻게 보면 SAT를 공부하고 있는 우리 학생들과 학부모님들께 당부하고 싶은 말씀, 이 말씀도 한번 제가 부탁을 드렸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도 한번 우리 선생님께서 마무리를 한번 이야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일단 그냥 간단하게 세 가지 정도로만 추려봤습니다. 첫 번째는 이 업계에 오래 종사하다 보니 그런 케이스가 너무 많아서 좀 미리 준비하시고 그다음에 장기적으로 보시고 일단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번에는 특히나 이게 이 시험 포맷이 디지털로 바뀌면서 한학이나 로컬 학생들에게 기회의 문이 전 정말로 열렸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전까지는 생각을 안 해봤던 학생들에게도 기회가 있으니 한번 일단 만약에 긴가민가 하시다고 하면 그러면은 이제 언제든지 이제 온라인산을 통해서 뭐 이렇게 연습 문제 같은 거를 한번 하다못해 봐보고 생각을 하시는 게 저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런 한학이나 로컬 학생들도 포기하지 않고 한번 눈을 좀 더 돌렸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조금 이번에 특히 여름이라든가 앞으로 이제 학원을 정하시고 하실 때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는 말씀 드리고 싶어서 일단 어떤 학원이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현지에 있는 학원도 좋고 한국에 있는 학원도 좋고 하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는 포맷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 디지털 플랫폼이 있는 학원을 선택하십시오. 예를 들어서 무슨 뭐 PDF 파일 같은 걸로 뭐 공부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종이로 공부한다거나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진짜 너무 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디지털 플랫폼이 있는 학원을 선택하시고 그리고 두 번째는 현재까지 지금 문제가 많이 없습니다. 공식적으로 나와 있는 거는 세트가 4세트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풍부한 문제 은행을 갖고 있는지 그렇게 해서 확인하는 게 굉장히 지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것 때문에 동이나 압구정동 소재 학원들에서 전부 지금 비상이 걸렸고 어떻게 가르칠 이 자료를 준비를 하는지 그런 부분을 두 가지 부분을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여름이나 그 이후 준비를 하시면 좋은 결과가 나오리라 믿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예, 오늘, 이 SAT 너무나 중요하잖아요. 이 SAT 과목 많은 학생들이 공부하고 있고, 또 우리 점수 나오는 부분 때문에 우리 많은 학부모님들 학생들 굉장히 어려움 겪고, 고생도 많이 하고 고민도 많이 하게 되는데, 특히 디지털 SAT로 변경되는 부분 때문에 특히 굉장히 궁금한 부분이 많은데, 뭐 저도 이제 보면 나한테 어느 정도 접하긴 접했지만 오늘 선생님 통해 가지고 정말 포괄적인 총체적인 어떻게 보면 그렇다고 이제 아주 뭐 방대한 내용도 아니고 핵심적인 내용들을 아주 잘 간추려 주셔가지고요. 굉장히 도움이 되는 시간이었고 어떻게 보면 준비를 너무나 잘 해주셔서 그 내용들이 아마 우리 학부모 학생들한테 굉장히 도움이 되는 아마 그런 시간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요. 아무튼 오늘 이렇게 긴 시간 동안 굉장히 힘든 아마 이게 디지털 SAT 변경되는 부분 때문에 예전부터 제가 이제 항상 뭐 SAT 선생님들 보면 항상 봤던 부분이 항상 수업 준비한다고 너무 고생하시는 모습 많이 봐가지고 끊임없이 문제를 푸셔야 되고 정말 쉴 틈 없이 이렇게 노력하시는 모습들을 많이 뵀는데 특히 더군다나 이게 디지털 SAT까지 바뀌어서 이 교회 작업까지 많이 하셔야 되다 보니까 많이 힘드시고 아프실 텐데 그래도 이렇게 소중한 시간, 그리고 아주 귀한 시간,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시간에 만들어 주셔서 굉장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무튼 오늘 이렇게 우리 SAT 전문 강사이신 우리 윤희 선생님 모시고 진행한 인터뷰 영상 처음부터까지 시청해 주신 학부모님 학생들 모두 감사를 드리고요. 오늘 시청하신 영상이 여러분들 SAT를 준비하고 고득점을 올리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한국대 입시를 준비하는 데 있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부탁드리고요.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윤희 선생님과 함께 한 옹글리시의 공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